안녕하세요. 정수의 공부방입니다. 엑셀 시절 14번째 시간에 연습 시간이고요. 그리고 14번째 시간에 저희가 단위근 검정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고요. 오늘 가져온 데이터는 이제 니케이랑 S&P랑 코스피를 해가지고 97년도부터 2014년까지 먼슬리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네 가지 값이 있죠.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연구할 때 클로즈 값을 많이 써요. 클로즈는 뭐냐면 장이 끝났을 때 가격 그걸 보는 것이고요. 하이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제일 높을 때, 로우는 제일 낮았을 때이고 오픈은 이제 딱 이 장이 열렸을 때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로즈 값을 우리가 쓰게 되고요. 먼슬리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데일리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일단 보시면 이 코스피 가지고 이제 AR1을 한번 돌려볼게요. AR1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8월의 데이터를 7월로 얼만큼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제가 이거를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초기치를 0으로 가정을 하고 우리 그 배웠죠. OLS 할 때 해찾기를 통해서 하는 거 H4가 원래 목표 값이고 그 다음에 H3 요 개수 값을 변경시켜 볼게요. 여기서 하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개수가 1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을 한번 제가 걸어보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찾기를 했죠. 1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전기의 변수로 이번 기를 다 설명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1보 작다는 제한을 걸어놨죠. 그러니까 요 AR1의 코에피션트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단위근이 있나? 정상시견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강하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플랫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데이터를 그리기 전에 먼저 뭐 AR1으로 추정하기 전에 먼저 플랫을 해보시는 게 맞는데 일단 이거 흐름상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이게 올라가고 있네. 요 단위근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단위근이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그러면 요 단위근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요거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차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하고 ln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 값을 차익을 구해요. 차익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걸 설명면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수익률을 가지고 AR을 돌리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역시 이렇게 해찾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아까랑 똑같습니다. 해보시면 이제 0.14 정도, 즉 14% 정도, 15% 정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기가 레벨이 있는데 아까는 8월달의 변수를 7월달로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니? 이렇게 보는 거, 7월달의 변수를 8월달 걸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니? 9월달 걸 8월달 걸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니? 그래서 하나만큼의 데이터에 손실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수익률을 구할 때 그때 하나만큼 손실이 있죠. 즉 7월부터 8월까지 얼마큼 증가했니? 8월부터 9월까지 얼마큼 증가했니? 그렇기 때문에 7월의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얼마큼 증가했니를 바탕으로 그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증가한 것이 8월 달부터 9월까지 증가한 것을 얼마큼 설명할 수 있니? 라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두 개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시리즈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수익률을 바꾸는 것도 녹록한 일은 아니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제 14% 정도, 15% 정도 설명한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1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근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한번 플랫을 해볼게요. 수익률을 플랫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구나 이런 건 알 수가 있고 수익률 만들기 전에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플랫을 한번 더 해볼게요. 비교하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올라가고 있고 얘는 어떤 좀 올라가는 추세는 이제 많이 없어졌죠.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데일리 데이터도 가져왔어요. 데일리 데이터는 뭔가 좀 다를까요? 뭐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데이터는 좀 늘어나겠죠. 아까 208개, 뭐 200, 500 이 정도 됐나요? 아무튼 200여 개 됐던 것 같은데 지금 4,200개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월별로 한 20일 정도 거래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배 정도 되는 거 맞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턴 구하는 거 똑같이 하시면 되고 뭐 익스플로레이션 똑같이 하시면 되고 이제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0으로 바꾸고 세팅을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솔버를 해가지고 해찾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해찾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0.06 자 한 6% 정도 하네요. 아까 15% 14.7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한 6% 정도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데일리 데이터를 보면 뭐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올라간 요 수익률이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올라간 수익률의 약 6%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설명력이 확실히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레벨 데이터 뭐 그거 아까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률 데이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수익률 데이터는 아마 조금 더 촘촘한 모습일 것 같긴 한데, 네, 아까와 뭐 먼슬리 데이터하고 비슷해요. 그죠?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좀 더 촘촘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일리 데이터를 할 때랑 먼슬리 데이터를 할 때랑 디키플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값이 다르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데이터가 뭔지에 따라서 유닛 테스트, 그러니까 단위군 검정을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시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무조건 이거 내가 해봤더라도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거는 완전 기본 중에 3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데일리 데이터를 가져오긴 했는데 만약에 파생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이러면 데일리 데이터가 훨씬 더 적합한 거고, 경제 성장에 쓰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면 뭐 먼슬리 데이터도 못 쓸 수도 있어요. 뭐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 데이터, 연별 데이터 이런 걸 쓸 수밖에 없을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데이터가 적합한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쓰실 때 수익률로 만들면 무조건 괜찮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거시경제를 할 때는 데이터를 하나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되게 아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레벨 데이터 쓰는 게 좋을 때도 많거든요. 그 데이터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레벨 데이터 썼을 때 단위근이 있어버리면 그 다른 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근이 있는 데이터를 쓴다, 없는 데이터를 쓴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걸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시결 데이터 쓴다, 무조건 단위근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디키플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건 먼슬리 데이터이고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xt-1과 xt가 있고 이거에 따른 ut가 있죠. 디키플로 테스트의 가장 큰 그 특징은 뭐냐면 오창이 화이 노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창이 화이 노이즈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어신토틱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t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그 제가 14번 강의 때 말씀드린 식을 가지고 이거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sum product가 있고 square root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header variance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제가 보여드린 그 식에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으신 건데, 그 식만 보시고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라고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이 엑셀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엑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 못 이해했는지 알려주는 점검할 수 있는 역할. 어쨌든 이렇게 해준 t 값이 0.66 나왔죠. 이보다 굉장히 작은 값이죠. 무슨 말이냐? 로우가 1, 즉 단위근이 있다는 얘기를 기각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여긴 단위근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밀한 테스트인 어그멘트 디키플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멘트 디키플로 테스트는 디키플로 테스트와 달리 오창이 AR 자기 회계를 뜬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추정해야 될 것이 생기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그멘틱 디피컬티 테스트를 제가 해보았을 때 이제 numerator, denominator 값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head of variance 같은 거 다 구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 구해서 봤더니 0.6이 나왔어요. 약간 0.66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더욱더 강력하게 뭐 별 차이는 없긴 하지만 단위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디트렌디드 디키플로 테스트 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디트렌디드라는 거는 이제 추세를 제거한다는 얘기죠. 추세를 제거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오창이란다. 그 인터셉트, 그러니까 상수항을 넣고 그 다음에 요 슬럽, 즉 기울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슬럽은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계열의 타임 도메인에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디트렌디드 한 것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디트렌드가 된 걸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플롯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아까랑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레벨의 플롯을 해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디트렌드를 하고 나니까 이게 좀 어디 좀 왔다 갔다 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디트렌드 된 걸로 한번 그 디키 플롯 테스트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걸로 디키 플롯 테스트 해보시면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죠. 무슨 말이냐, 굉장히 강력하게 단위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디트렌드를 하면 단위근이 없으니까 디트렌드한 걸로 분석을 해도 충분하다, 했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쭉 말씀드린 걸 통해서 보여드린 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같은 데이터, 코스피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기가 먼슬리냐 데일리냐 요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 주의하셔라 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로 디키 플롯 테스트나 어그멘티드 디키 플롯 테스트나 디트렌디드 디키 플롯 테스트나 디트렌디드 어그멘티드 디키 플롯 테스트나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먼저 플롯해 보시고, 그 플롯한 거에 따라서 나는 이걸 써야겠다 라는 것을 잘 명심하신 뒤에 그 다음에 그 시계열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추세는 어디까지 뽑아냅니까? 어떻게 뽑아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상수항을 넣고 그 다음에 슬롭을 넣어가지고, 이게 T죠. 그러니까 T 상수항을 넣어가지고 D 트렌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T 제곱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T의 3승까지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T의 4승까지 넣는 분들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4차까지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트렌드에 대한 부분은 다 잡아내요. 그러니까 특별한 테크닉이 있다보다는 이 정도 정도 빼면 트렌드는 없겠지라고 하는 그런 연구자의 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빼시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게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트렌드를 딱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요. 네,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데, 간혹 가다가 이 연구자의 그 퍼포먼스를, 그 연구 결과의 퍼포먼스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트렌드를 중간부터 넣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이게 97년도부터는 트렌드가 없었던 것 같고 99년도부터는 트렌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을 시작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추세가 없고, 이제 99년부터 트렌드가 있었어. 이제 여기서 1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다고 잘 써놔야죠. 그렇게 연구를 했다라고 잘 써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다 정직하게 써야지.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이렇게 쭉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 슬롭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요걸로 해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요거 이제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하나의 시리즈로 넣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개수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